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구성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재구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 너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가족들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외롭게 만듭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단 하나뿐인 아들을 어렵게 키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같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했지만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는 못했어도 학교를 다녀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었고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곁을 지키며 약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키운 아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저는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엄마였고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그 조그만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세상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주구나. 이제는 이 아이를 보며 살아가겠구나. 손주를 보는 일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을 키울 때는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하나를 즐길 틈이 없었지만 손주를 안고 있으면 그때 놓쳤던 소중한 순간을 다시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몇 달 만에 복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출산 휴가가 이제 곧 끝나서요. 다시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면 복직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런데 손주는 어떻게 하려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매일같이 돌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좀 도와줘. 엄마가 제일 믿을 만한 분이잖아. 그래도 엄마도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마치 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이야. 몇 달만 봐주시면 돼. 그리고 엄마도 손주 보고 싶잖아.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봐주시면 저희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솔직히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좀 걱정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는 예뻤고 저도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봐주는 것이 아들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힘들어도 견뎌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내가 봐줄게. 그렇게 저는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절대 잠깐이 아니라는 것을요. 손주를 돌보는 일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출근을 했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잠을 재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계속 보채서 안고 있었더니 저녁쯤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목도 시큰거렸고 밤이 되면 무릎이 저려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부부는 저를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서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라는 말은 있었지만 정작 힘드시죠?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용돈 한 푼 받지도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서운했던 것은 제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종민아, 엄마가 평일에는 애를 봐주지만 주말에는 좀 쉬면 안 되겠니? 그러자 아들은 미안한 기색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주중에도 쉬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주말에도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내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7시면 며느리가 손주를 데려다 놓고 출근합니다. 문 앞에서 아이를 안겨주며 늘 같은 말을 하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 한마디를 남기고 며느리는 바쁜 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하루는 손주와 함께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서 먹이고 아이가 칭얼대면 안아주고 달래고 겨우 잠들면 이제 저도 잠깐이라도 쉬어야겠다 싶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아가 왜 그래? 어디가 불편한 거니? 이제는 제 몸이 아니라 아이의 리듬대로 움직여야 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서둘러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저도 간단히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밥 한 끼를 제대로 먹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손주는 먹으면서도 계속 보채고 제가 한 숟가락 드려 하면 그 타이밍에 꼭 울음을 터뜨립니다. 결국 밥을 반도 못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할머니도 밥 좀 먹자, 제발. 이따금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고 나면 다시 아이를 안아들어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까 싶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를 받아 안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그 말 뒤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오늘은 뭐 먹였어요? 낮잠은 몇 번 잤어요? 응가 상태는 어땠어요? 아이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늘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해집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애 봐주시느라 힘드셨죠?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손주의 보모도 보육교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질문을 듣다 보면 마치 내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직원이라도 된 기분이 듭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손목이며 허리가 쑤시는데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휴대폰을 보며 저녁을 먹습니다. 저는 뒤에서 밥상을 치우며 조용히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들을 키울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엄마였으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엄마도 아닌데 다시 엄마처럼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커리어도 쌓이고 월급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같이 나가서 시장이나 보고 오자고 해도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손주를 돌봐야 하니까요. 가끔은 TV를 보다가도 지금쯤 내 또래 친구들은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돈을 받고 손주를 돌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무슨 보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만 정작 저는 감사함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종민아, 엄마가 평일에는 애를 봐주지만 주말에는 좀 쉬면 안 되겠니?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 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쉬고
다음 주 일도 준비해야 해. 엄마한테 부탁 좀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 너희도 바쁘겠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쉴 틈이 없었던 것은 괜찮고 아들 부부는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손목이 저리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오래 서 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러다 허리 디스크라도 오면 큰일 나요. 아이를 계속 업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주말에라도 너희가 애 좀 봐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쉬자. 우리 일하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돌봄을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주가 조금 칭얼대긴 했지만 크게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분유도 잘 먹고 낮잠도 평소처럼 잤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아이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축 처졌어? 밥을 먹이려 했지만 평소와 다르게 고개를 돌려 피하더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체온계를 가져와 열을 쟀습니다. 39.8도. 어머, 어떡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몸은 축 처졌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지?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저는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종민아 받아라.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이어질 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하지만 역시나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열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축 처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이러다 애가 잘못되면 어쩌지?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들에게 손주가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애가 어디 아픈가 봐요? 예, 병원에 가야 해요. 빨리 좀 부탁드려요. 기사님은 제 다급한 얼굴을 보더니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애가 많이 아파 보여요. 열이 몇 도나 돼요? 거의 40도예요. 계속 늘어져만 있고 어쩌면 좋을지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기사님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잘 봐주겠죠. 하지만 저는 불안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주를 안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의 부모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기가 너무 열이 나요. 좀 봐주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이를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높은데요. 언제부터 이러셨죠? 오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더니 방금 40도가 넘었어요. 간호사는 서둘러 아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덮어 열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해야겠어요. 장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염이요? 네, 고열과 축 처짐. 식욕부진이 장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애를 돌봤는데 그런데도 애가 이렇게 아플 정도로 관리가 부족했던 걸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내 나이 60 넘도록 하루 종일 애를 돌보는데 정작 부모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한참 후 아이가 링거를 맞으며 겨우 잠들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전화했었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 대체 어디 있었어? 내가 그렇게 전화했는데.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 회의 중이었어. 근데 무슨 일인데? 손주가 열이 40도가 넘어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어. 나 혼자 애 안고 병원까지 왔다고.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 말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뭐? 장염이면 음식 조심했어야죠. 혹시 이상한 거 먹이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나는 하루 종일 애를 안고 다녔고 제대로 먹이고 재우고 돌봤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부터 하는 거야?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병원이었기에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우리 올라갈게. 병원 어디야? 몇 시간 후 아들 부부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엄마, 대체 애를 어떻게 돌봤길래 장염에 걸린 거야? 어머니, 아무 음식이나 먹이신 거 아니에요? 나는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희 부모는 대체 어디 있었어? 내가 그렇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냐고. 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그래? 중요한 회의였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애를 돌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 그 순간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를 맡으셨으면 제대로 보셔야죠.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애를 맡으셨으면 제대로 보셨어야죠. 엄마, 애를 어떻게 돌봤길래 이렇게까지 된 거야?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일 뿐인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면서 저는 오로지 아이가 괜찮아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돌보았는데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결국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병원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온몸이 힘이 빠진 것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일 뿐인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결국 손주를 아프게 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밥을 너무 많이 먹였을까요? 이유식 온도가 맞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었을 때 제가 빨리 막지 못했던 걸까요?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저를 더 옥죄었습니다. 저는 정말 손주를 잘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제가 잘못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육아 전문가도 아니고 이미 나이도 많으니까 젊은 엄마들처럼 완벽하게 돌볼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저는 부족한 존재일 뿐이었을까요? 아들 부부는 당연히 저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처음부터 아이를 맡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맡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잠깐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했을까요? 왜 저는 부모의 역할까지 대신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애를 키워주었는데도 정작 아들 부부는 저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애를 어떻게 돌봤길래 이렇게 됐어? 그 한마디가 너무 가슴에 박혀서 아무리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할머니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제 삶을 잃어버린 걸까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싸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앞에는 환한 가로등 불빛이 어른거렸고 병원 앞 도로에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때가 된 걸까? 그동안 저는 아들 부부가 다시 저를 찾을까봐, 그들이 바쁘니까, 손주가 너무 예쁘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내가 손주를 포기하면 손주는 누가 돌볼까? 그 생각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담이 가겠지요. 그게 또다시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는 다시 병원 앞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은 무덤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종민아, 나 이제 더 이상 애 못 봐.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그러자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야. 하지만 내가 힘들까봐, 혜진이가 힘들까봐 계속 참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시는 거잖아. 혜진이랑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시간 필요하면 가져.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돌봐. 아들은 당황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부부는 여전히 병실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는 너희가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뜻이야.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바빠서 부탁드린 거잖아. 엄마가 봐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엄마가 봐주는 게 너희한테는 제일 편했겠지. 하지만 엄마한테는 아니야. 나는 너희를 돕고 싶어서 시작한 거지. 너희 대신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잖아. 그러면 너희가 직접 키워야지.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들이 제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아주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동안의 기억을 되돌아봤습니다. 손주가 처음 저에게 할머니라고 불렀던 순간, 아이를 재우느라 밤새 거실을 걸어 다녔던 순간, 그리고 손주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고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종민아, 엄마가 너희 도움이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혜진이랑 나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래. 솔직히 엄마가 안 봐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 그래? 그럼 이제 부모로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는 내가 힘들까봐, 혜진이가 힘들까봐 참고 또 참았어. 하지만 이제 엄마도 한계야. 엄마는 너희 부모 노릇을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엄마한테 떠넘긴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일단 혜진이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출산 후에도 일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동안 엄마가 들은 말들이 달라졌겠지. 엄마는 한 번도 힘드시죠?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늘 오늘 뭐 먹였어요? 낮잠은 몇 번 잤어요? 응가는 했어요? 그런 질문들 뿐이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키워.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전화 이후 저는 서서히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하고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놀랐습니다. 너 요즘 좀 지쳐 보인다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맞아.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나 봐. 저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엄마였고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아들 부부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아들은 직장에서 조정 가능한 근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직접 해보니 그제야 아들 부부도 깨달았나 봅니다. 하루는 아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솔직히 엄마가 괜히 도와달라고 하신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도 좀 철이 들었네. 아들은 민망한 듯 웃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손주는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손주를 봐야지 하는 생각이 습관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 하루는 나를 위한 거구나. 그제야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손주의 칭얼거림에 맞춰 바삐 움직였고 아들 부부가 올 시간이 되면 저녁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뭘 해볼까?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 노래교실을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서 노래를 부르고 박수치며 따라 부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곤 했죠. 하지만 손주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었습니다. 아이 맡아놓고 어딜 나가? 내가 없으면 어떡해?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이제는 다시 내 시간을 가져도 되잖아?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노래교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래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 너 정말 오랜만이다. 어디 갔었어? 그래, 너 왜 요즘 안 보이더라 했어.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너도 너무 희생하면서 살았네. 이제라도 다시 나와서 다행이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저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노래 불러볼까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못해, 나는 듣기만 할래라고 했겠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너 노래 여전하네. 아직도 감이 남아있구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실 때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며느리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들의 사과를 듣는데 마음 한편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다시 애를 맡을 일은 없을 거야. 너희가 부모잖아. 부모가 직접 키워야지.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배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손주를 전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야 저는 그들이 진짜 부모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키워야지. 나는 그냥 예뻐만 해줄게.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닙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스스로 부모가 되었고 저는 저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시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쓸 것입니다. 노래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엄마이고 할머니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다. 이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